서울 강북의 고급 주택가. 한겨울의 차가운 바람이 밤하늘을 스치고 하얀 입김이 길 위에 퍼졌다. 회색빛 고요 속에서 번쩍이는 검은색 벤틀리 컨티넨탈 GT가 조용히 멈춰섰다. 시동이 꺼지고 정적이 흘렀다. 차 안에는 대한민국 최연소 여성 기업가이자 재벌 2세 한서린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워치를 확인했다. 오후 9시 17분. 43분 후면 그녀는 글로벌 투자사인 코라 인터내셔널과의 최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다. 이 계약이 성사되면 그녀의 스타트업은 국내외를 넘나드는 5천억 원 규모의 기술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차는 움직이지 않았다. 왜 하필 지금? 서린은 이마를 짚었다. 다시 시동을 걸어보았지만 엔진은 꿀꺽거리기만 하고 반응이 없었다. 발밑 히터는 꺼지고 차가운 공기가 점점 스며들었다. 그녀는 곧바로 핸드폰을 들어 비서 차도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윤 씨, 지금 차량이 멈췄어요. 어디에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미적지근했다. 아, 대표님. 지금 고속도로 쪽에 사고가 나서 진입이 어렵네요. 근처 구조대는 전부 다른 출동 중이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 계약 놓치면 다 끝이라고요. 서린의 목소리는 떨렸고 입술은 이미 창백해지고 있었다. 도윤은 잠시 침묵한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쩌면 오늘 미팅은 미루시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위험을 감수하기엔 너무 큰 리스크예요. 지금 나를 포기하라는 말인가요? 서린은 목소리를 낮췄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도윤은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순간 그녀는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그간 도윤은 너무도 완벽한 조력자였지만 오늘의 대처는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 핸드폰을 내려놓자 그녀의 심장은 천천히 내려앉았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다. 강철 같은 커리어 우먼의 외피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다. 서린은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하이힐은 얼어붙은 노면에 박혔고 바람은 칼처럼 얼굴을 스쳤다. 근처에는 가로등 하나, CCTV 하나 없이 조용했다. 밤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마치 절망의 이름처럼 무거웠다. 그 순간 뒤쪽에서 조그마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다. 작고 오래된 배달용 스쿠터 한 대가 멈췄다. 배달 헬멧을 벗은 청년이 다가왔다. 얇은 점퍼에 가벼운 청바지, 눈빛은 유난히 맑고 따뜻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차 고장 났나요? 서린은 본능적으로 한 발 물러섰다. 괜찮아요. 금방 해결될 거예요. 그는 조용히 차를 한번 보고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 시간에 이 거리에서 여성 혼자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잠시만요. 차량 보닛 좀 열어주실 수 있나요? 서린은 고민 끝에 보닛을 열었다. 청년은 가방에서 작은 공구 세트를 꺼내 꼼꼼하게 엔진을 살펴보았다. 그의 손놀림은 능숙했고 눈빛에는 집중력이 빛났다. 연료 펌프 문제 같아요. 배선도 약간 부식됐네요. 한 30분이면 될 것 같은데 해볼게요. 서린은 놀랐다. 그는 정식 정비사도 아니고 그냥 배달 청년일 뿐인데 어째서 이렇게 잘하는 걸까? 이름이 정민호라고 합니다. 그냥 배달 일하고 있어요. 그는 다시 차 밑으로 몸을 숙였다. 추운 겨울밤 그의 손은 기름때로 얼룩졌지만 서린은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녹아내리는 걸 느꼈다. 그녀는 차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조용히 그의 옆에 섰다. 시간이 흐르고 민호는 마침내 얼굴을 들었다. 됐어요. 이제 시동 걸어보세요. 서린은 조심스럽게 차에 탔다. 버튼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강렬한 엔진 소리가 깨어났다. 차가 다시 살아났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삼켰다. 차에서 내려 민호에게 다가갔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는 머쓱하게 웃었다. 도움이 됐다면 다행이에요. 저는 가볼게요. 서린은 갑자기 그를 붙잡았다. 잠깐만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죠?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갚지 않으셔도 돼요.
전 그냥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 보였을 뿐이에요. 그는 조용히 다시 헬멧을 쓰고 스쿠터에 올라탔다. 오늘 꼭 성공하세요. 그리고는 밤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서리는 혼자 그 자리에 남아 멍하니 서 있었다. 그 밤, 강한 바람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진심을 느꼈다. 그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손길이었다. 그 순간 서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녀는 다시 차에 올라 계약 장소로 향했다. 강북의 언덕길을 넘는 동안 그녀는 여전히 민호의 눈빛을 떠올리고 있었다. 순수한, 계산 없는 눈빛.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시 중얼거렸다. 정민호, 난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한서리는 계약서의 마지막 서명을 마친 뒤에도 한동안 펜을 내려놓지 못했다. 회의실 안은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했지만 그 소리들은 그녀의 귀에 닿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한 장면만이 반복되고 있었다. 겨울밤의 도로 위. 기름 묻은 손으로 차를 고치던 한 청년의 눈빛.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투자사 대표가 손을 내밀었다. 서리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악수를 나눴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습관처럼 굳어진 표정에 가까웠다. 회의가 끝난 후 서리는 비서 도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도윤은 태블릿을 넘기며 말했다. 오늘 기사 반응이 좋습니다. 계약 성공 소식이 실시간으로 퍼지고 있어요.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어딘가 불편한 여운이 남아있었다. 어젯밤 차량 문제. 정말 구조 요청이 어려웠나요? 서린이 갑자기 물었다. 도윤의 손이 잠시 멈췄다. 네, 그 시간엔 다들 바빴습니다. 그는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답했다. 서린은 더 묻지 않았다. 확신은 없었지만 의심은 이미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날 밤 서린은 집으로 돌아와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서울의 불빛이 창밖에서 반짝였고 그 빛들은 마치 수많은 눈처럼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어젯밤의 통화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쳐 지나간 이름을 떠올렸다. 정민호. 이름 하나, 직업 하나, 연락처 하나도 모르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재는 이상할 정도로 선명했다. 며칠 후 서리는 내부 회의 중 한 문서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환경 데이터 수치가 그녀가 알고 있던 값과 미묘하게 달랐다.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환경 기준을 통과시키기엔 충분히 의미 있는 수치였다. 이 수치, 누가 수정한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근에 검증 과정에서 보정이 조금 들어갔습니다. 보정. 서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건 보정이 아니라 예고기예요. 회의는 어색하게 끝났다. 서린은 돌아오는 길 내내 그 문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회사 서버 접근 로그를 확인해 보았다. 하지만 그녀의 접근 권한은 이미 제한되어 있었다. 서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이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시스템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정민호가 떠올랐다. 차를 고치던 손, 집중하던 눈빛, 기계 앞에서의 침착함. 며칠을 고민한 끝에 서리는 그를 다시 찾아보기로 했다. 그녀는 그날 밤 차가 멈췄던 그 길로 다시 갔다. 근처 편의점, 배달 기사들이 자주 모인다는 식당, 그리고 작은 오토바이 정비소까지 하나하나 물어봤다. 마침내 한 편의점 주인이 말했다. 아, 그 청년요? 저쪽 골목 끝 작은 옥탑방에 살아요. 서리는 그 골목으로 걸어갔다. 도시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낡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중 하나의 불이 켜진 창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췄다. 문을 두드리는 손이 조금 떨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정민호가 서 있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아, 그때 그분.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작은 방 안에는 책과 전자부품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벽 한쪽에는 낡은 공학 교재들과 손때 묻은 노트북이 있었다. 그는 배달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여긴 좀 정신없어요. 괜찮아요. 서리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날 왜 그렇게 잘 아셨어요? 민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예전에 엔지니어였거든요. 예전에. 네, 지금은 아니지만요.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리는 느낄 수 있었다. 그의 과거에는 단순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저는 지금 회사에서 조금 이상한 일을 겪고 있어요. 서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데이터가 바뀌고 제가 모르게 권한이 사라지고 있어요. 민호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서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도와주실 수 있나요? 민호는 즉답하지 않았다. 그는 창밖을 잠시 바라봤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한 번 진실을 말했다가 모든 걸 잃은 적이 있습니다. 서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다만 정직하게 말했다. 저도 지금 모든 걸 잃을지도 모릅니다. 긴 침묵 끝에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무엇이든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고. 서리는 흔들림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선 하나가 그어졌다. 아직은 믿음이라 부르기엔 이르지만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경계선.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다시 불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조용히 새로운 균열을 도시 한가운데에 만들어내고 있었다. 한서리는 그날 밤 민호의 옥탑방을 나서며 이상한 확신을 느꼈다. 아직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리는 회사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집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개인 계정으로 예전에 저장해 두었던 백업 자료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처음에는 아무 이상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날짜를 기준으로 파일들을 나열하자 묘한 공백이 보이기 시작했다. 특정 주간의 데이터가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 그 주간은 환경 기준 심사 직전이었다. 서리는 손을 멈췄다. 그리고 민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워진 구간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1시간 뒤 민호는 노트북 가방을 들고 그녀의 집에 도착했다. 그는 인사를 간단히 마치고 곧장 화면을 들여다봤다. 이건 삭제가 아니라 덮어쓰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누군가 원본을 다른 데이터로 완전히 대체했어요. 가능한가요? 서린이 물었다. 권한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민호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리고 이 방식은 내부 시스템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로그 파일을 복원하기 시작했다. 지워진 기록 사이로 희미한 접근 흔적이 나타났다. 아이디는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접속 시간과 위치는 남아 있었다.
모두 심야 시간. 그리고 본사 서버실이었다. 서리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계획적입니다. 작업을 멈춘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서리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잠시 시선을 피했다. 예전에 대기업 AI 연구소에서 근무했어요. 윤리검증 시스템을 담당했죠.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굳어 있었다. 그런데 데이터가 의도적으로 왜곡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상부에 보고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뒤부터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고 권한은 하나씩 사라졌다. 마지막에는 언론에 문제 있는 연구원으로 이름이 흘러나갔다. 그날 이후 아무도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서리는 그 침묵 속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지금은 네, 배달 일을 합니다. 그는 웃으려 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서리는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에요. 민호는 잠시 그녀를 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저를 다시 움직이게 하네요. 그날 오후 그들은 서린의 옛 비서였던 이세리를 만났다. 현재는 다른 부서로 좌천된 상태였다. 세리는 주변을 살피며 작은 카페 구석에 앉았다. 대표님이 권한을 잃기 전부터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어요. 세리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특정 파일을 밤마다 다른 서버로 옮기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누가요? 서린이 물었다. 세리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박도진 부사장님 쪽이요. 그 이름이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박도진, 공동 창업자, 그리고 서린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 증거는 남아 있나요? 민호가 물었다. 세리는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이건 지우지 못했어요. USB 안에는 이메일 일부, 그리고 명령 지시 메모가 남아 있었다. 완전한 증거는 아니었지만 유심을 확신으로 바꾸기엔 충분했다. 그날 밤 서리는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의 서울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안에서 그녀는 이상할 정도로 고립되어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지켜온 이 회사는 정말 누구의 것인가? 민호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확보한 로그. 추가 복원 가능합니다. 다만 더 깊이 들어가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서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다. 멈추지 말아요. 그 선택은 그녀를 더 큰 폭풍 속으로 끌어당길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 서리는 처음으로 두려움보다 분노보다 더 강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책임이었다. 지금 멈춘다면 모든 진실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그걸 절대 허락할 수 없었다. 한서리는 민호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후 핸드폰을 조용히 뒤집어 책상 위에 놓았다. 창문을 열자 찬바람이 서울의 고요한 밤을 밀고 들어왔다. 도시는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운 의심 속으로 침잠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확신할 수 있었다. 박도진은 단순히 데이터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그녀를 회사 밖으로 몰아내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믿어온 시스템은 얼마나 쉽게 뒤집히는지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다. 다음 날, 민호와 함께 분석한 로그 데이터를 정리하던 중 설이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자신의 사무실 내부에서 이메일과 서버 접근 기록이 그녀의 이름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녀는 해당 시스템에 로그인한 적이 없었다. 이건 누군가 내 계정을 도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민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누군가는 대표님의 존재 자체를 합법적으로 지우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겠다는 거군요. 설이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야. 이건 제거야. 그녀는 갑자기 무엇인가 떠올린 듯 서랍을 열고 오래된 태블릿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창립 초기 그녀가 직접 사용했던 기기였다. 접속해보니 다행히도 당시의 관리 권한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걸 통해서 내 예전 문서와 메일 백업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민호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기기 내부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작업은 순조로웠다. 하지만 그날 오후 설인의 핸드폰으로 익명의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당신이 찾는 진실은 당신을 파괴할 것이다. 멈추세요. 그녀는 핸드폰을 민호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누군가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민호는 화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 위험해지기 시작했네요. 그날 밤, 설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차량이 누군가의 블랙 SUV에 은밀하게 미행당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 그녀는 일부러 길을 틀고 인적 드문 골목으로 들어섰지만 SUV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왔다. 그녀는 신속하게 경찰서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고 SUV는 갑자기 속도를 줄이다 이내 사라졌다. 차 안에서 그녀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더 이상 이 싸움은 단순한 내부 고발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제는 명백한 위협이었다. 다음 날, 설이는 민호와 함께 회사 외부의 클라우드 서버에 데이터를 백업하고 증거자료를 분산 저장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신중하게 말했다. 우린 지금 거대한 체계와 맞서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체계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깊게 썩어 있어요. 그 말은 설인의 심장을 무겁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도 누군가는 시작해야 해요. 그리고 나는 이미 선택했어요. 며칠 뒤, 설이는 오랜 친구이자 현재는 탐사 전문 언론사의 기자로 일하는 장혜란을 만나기 위해 홍대 근처의 카페로 향했다. 혜란은 그녀를 보자마자 한숨을 내쉬었다. 설이나 진짜 왜 이제야 왔니? 설이는 주저하지 않고 USB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어. 다만 기사로 나가게 되면 회사만 아니라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혜라는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단단해졌다. 우린 그런 걸 위해 기자가 된 거 아니야. 그녀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설인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혼자 아니야. 그날 밤, 혜라는 그녀가 속한 언론사의 편집장에게 설인과 함께 수집한 자료를 넘겼고 내부 검토가 시작되었다. 며칠 뒤, 설인의 회사 앞 수상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안 카메라에 포착되었다. 마스크와 모자, 신원 불명의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설인의 개인 노트북이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부팅되지 않았다. 민호는 빠르게 분해에 진단한 후 말했다.
이건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하드웨어를 직접 망가뜨린 흔적이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침입한 거예요. 서리는 조용히 앉아 서재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단지 사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인데. 민호는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사실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위협이 되는 세상이니까요. 그의 말에 서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눈빛엔 이전과 다른 결의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좋아. 그렇다면 난 더 이상 숨지 않겠어. 그 순간 그녀의 핸드폰에 혜란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자료 확인 끝났어. 우린 곧 진실을 드러낼 준비가 되어 있어. 기사가 나간 건 그 다음 주 월요일 오전이었다. 탐사 전문 매체 심층 21은 국내 그린테크 대표기업 환경 데이터 조작 정황 드러나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한서린의 회사 내부 자료, 로그 기록, 익명의 증언을 토대로 한 특종을 보도했다. 기사 말미에는 서린의 실명과 사진, 그리고 회사 창립자조차 배제된 내부 권력 구조에 대한 분석이 실려 있었다. 단 몇 시간 만에 기사는 국내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고 관련 SNS 해시태그는 수십만 건으로 확산되었다. 정말 충격이다. 믿었던 기업인데. 이게 진짜라면 내부 고발한 사람은 대단하다. 한서린 대표가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처음엔 서린에게 동정적인 댓글이 눈에 띄었다. 하지만 곧바로 반대 방향의 흐름이 밀려왔다. 본인이 몰랐다는 게 말이 돼. 창업자라면서 책임은 안 지겠다는 거냐. 여자라는 이유로 미화되는 거 질린다. 그녀는 회사 내부에서도 미묘한 공기의 변화를 느꼈다. 아직 이사회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임원들 사이에선 서린이 언론에 정보를 흘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박도진 부사장은 이사들과의 비공식 회의를 소집했다. 서린은 초대받지 못했다. 몇 시간 후 그녀는 회사 이메일로 공식적인 징계 절차 개시 통보서를 받았다. 사유는 미확인된 정보 유출 및 회사의 평판을 해치는 행동을 고의로 조장한 정황. 그녀는 메일을 읽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훨씬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날 밤, 서리는 민호의 작업실을 찾았다. 민호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한 걸음 다가와 말했다. 기사 읽었어요. 그리고 징계 통보도 받습니다. 모든 게 예상된 수순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얼어붙은 손을 비볐다.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건 진실이 아니라 자극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민호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진실은 처음엔 늘 조용하죠. 하지만 언젠가는 소음을 이깁니다. 서리는 고개를 들었다. 그 언젠가가 내겐 너무 늦을까 봐 두려워요. 민호는 서랍에서 외장하드 하나를 꺼냈다. 오늘 또 다른 자료를 찾았어요. 박도진 부사장이 이사회 구성원 중 일부와 비공식적으로 통화한 녹취 파일입니다. 그들은 이어폰을 공유하며 조용히 녹취를 재생했다. 목소리는 명확했고 내용은 명백했다. 서린이 자기 발로 나가게 만들 겁니다. 언론도 준비되어 있고 우리가 뒤에서 컨트롤할 수 있어요. 불필요한 정리 없이 자연스럽게. 녹음이 끝났을 때 서린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드디어 감정의 어떤 벽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냉정한 결심이었다. 이제 나도
공개적으로 나설 때가 됐네요.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뒤, 서리는 자신의 SNS 계정에 처음으로 긴 글을 올렸다. 나는 회사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걸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로 지금 나는 내가 만든 회사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글은 하루 만에 수십만 건이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창은 격렬한 논쟁의 장이 되었다. 이건 진짜 용기다. 모든 여성 창업가를 대변하는 목소리다. 그래도 책임은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들은 서린의 글을 앞다투어 인용했고, 그녀는 본의 아니게 대한민국 내에서 투명 경영과 여성 리더십이라는 주제를 둘러싼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갔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서린의 가족에 대한 사생활 공격, 과거 발언 왜곡, 심지어 그녀의 연애사까지 기사화되며 2차적인 폭력이 쏟아졌다. 정말 이걸 견딜 수 있을까? 그녀는 어느 저녁 혼자 스튜디오에 앉아 하얀 벽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그때 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다. 방금 본 기사 봤어요. 또 무슨 헛소문이야? 서리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물었다. 기자가 당신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익명 인터뷰를 했더라고. 사생활이 어쩌고. 당신이 늘 이중적인 사람이었다고. 서리는 조용히 웃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네요. 민호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하지만 당신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말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큰 소리는 항상 진실보다 빠르잖아요. 그 순간 민호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 없다면 그저 또 다른 침묵의 공범이 될 뿐이에요. 그 말에 서리는 처음으로 다시 싸우고 싶다는 의지가 피어오르는 걸 느꼈다. 좋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움직일게요. 그녀는 책상 위에 녹취 파일과 백업된 데이터, 그리고 기자 장혜란과의 대화 기록을 정리했다.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해요. 이걸 가지고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요. 민호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정말 괜찮겠어요? 아니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괜찮을 날이 올 수 있도록 나는 지금 움직여야 해요. 한서리는 기자회견 대신 더 근본적인 방식을 선택했다. 그녀는 사내 청년 포럼을 열기로 했다. 이 포럼은 단순한 발표 자리가 아니라 현재 근무 중인 직원, 퇴사자, 계약직, 실습생, 심지어 협력사 직원까지 모두 자유롭게 익명 혹은 실명으로 경험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장소는 한 중립 언론사가 소유한 스튜디오였고 참가자는 사전 신청제로 운영되었다. 조건은 하나. 어떤 이야기도 편집되지 않고 그대로 기록된다는 것. 처음엔 참여자 수가 많지 않았다. 다들 두려웠다. 보복, 불이익, 혹은 회사에 칼을 꽂았다는 낙인. 하지만 첫 번째 발언자가 용기를 냈다. 그는 2년 전 연구개발팀의 계약직 사원이었고 자신이 참여한 데이터 테스트에서 수치 조작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다. 당시엔 그게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윗선에서 괜찮다고 했고 저는 계약 연장을 위해 조용히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침묵이 더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의 말의 방 안은 침묵에 잠겼고 그 뒤로 한 명, 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실습생이었던 한 여학생은 박도진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수정하라는 압박을 받았다고 했다. 제가 지시를 거부하자 제 성격 문제로 평가받았고 결국 실습 종료 후 불합격 처리되었습니다. 민호는 구석에서 조용히 모든 발언을 녹음하고 있었다. 그는 서린에게 속삭였다. 지금 이 순간
진실이 소음을 뚫고 나가고 있어요. 서리는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포럼 영상이 일부 SNS를 통해 유출되자 몇몇 언론은 이 행사를 전 대표의 자작극이라 규정하고 회사 내부 이탈자들의 감정적 반란으로 몰았다. 박도진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해당 포럼은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심지어 그날 오후 서리는 전직 보안팀 팀장에게 연락을 받았다. 대표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번엔 그냥 경고가 아닙니다. 도진 부사장 쪽에서 정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는 통화 끝에 덧붙였다. 그리고 이건 저만 들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 민호 씨에 대한 배경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서린의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민호의 작업실로 달려갔다. 민호는 놀라며 그녀를 맞이했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지금 당신이 위험해졌어요.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제가 함께하기로 한 건 당신의 회사가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에요. 그게 위험하다면 저는 그 위험 속에 있겠습니다. 서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앉아 민호의 손을 꼭 잡았다. 며칠 후 사내 청년 포럼의 두 번째 모임이 열렸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왔다. 익명 발언은 물론 마스크를 쓰고 실명 증언을 한 직원도 있었다. 심지어 과거 박도진과 가까웠던 한 고위 간부까지 영상으로 연결해 증언했다. 나는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진실보다 안정과 수익을 원했기에 모른 척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하지 않으면 남은 인생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말이 끝난 뒤 장내는 정막에 잠겼다. 서리는 마이크를 들고 마지막 발언을 했다. 이 포럼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놓친 책임, 그리고 지켜야 할 가치를 다시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진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결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그 방 안에 있었던 사람들뿐 아니라 영상으로 지켜보던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남겼다. 그날 밤, 한 언론인은 익명으로 기사 후기를 올렸다. 이제야 누군가 진짜 책임을 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원했던 건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용기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동시에 서린의 포럼에 참여했던 몇몇 직원은 다음날 회사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박도진 측은 예부 기밀 유출에 대한 합당한 조치라고 발표했다. 이 일은 또다시 서린의 가슴을 찢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록해두기 위해 포럼 참여자들과 개별 인터뷰를 시작했고 민호는 기술적으로 이 자료들을 완전히 암호화해 안전하게 보관했다. 그리고 그녀는 결정했다. 이제 언론을 넘어서 공적인 고발 절차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로. 그녀는 헤란에게 전화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린 더 이상 포럼이나 기사로만 말할 수 없어. 헤란은 짧게 대답했다. 법정으로 가자. 한서리는 법적 고발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자료를 정리하고 증언자들과 서면 동의를 받으며 전문 변호인단과 첫 미팅까지 진행했다. 모든 게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민호는 작업실 문을 열자마자 멈춰 섰다. 컴퓨터가 켜져 있었고 하드디스크 하나는 완전히 포맷된 상태였다. 그는 곧장 서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리 서버 중 하나가 해킹당했어요. 어젯밤 누군가 침입한 것 같아요. 기록 로그도 지워져 있습니다. 서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서버에는
기자회견에서 사용하려 했던 최초 내부 문서와 박도진의 사적 이메일 일부가 들어있었다. 그날 저녁, 설인과 민호는 작업실 CCTV를 확인했다. 카메라 각도는 일부러 돌려져 있었고 마스크를 쓴 인물이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들어오는 장면만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이건 경고예요. 민호는 화면을 보며 낮게 말했다. 우린 지금 공격의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보관하고 있던 유일한 원본 백업까지 사라졌다는 점이었다. 민호가 정리한 문서들은 대부분 클라우드에 저장했지만 몇 가지 주요 자료는 오프라인 외장 하드에만 보관되어 있었고 그 하드가 이번 침입으로 사라진 것이었다. 설이는 결단했다. 우린 본사로 가야 해요. 지금이 아니면 모든 게 완전히 사라질 수 있어요. 그녀는 아직 회사를 완전히 떠나지 않았고 계약상 CEO 지위가 유지되고 있었기에 본사 출입이 가능했다. 다만 그 출입 기록은 즉시 박도진 측에 전달될 수 있었다. 민호는 망설였다. 정말 직접 들어갈 생각이에요? 우린 필요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서버실, 그리고 도진이 따로 관리하던 이사회 전용 사무실. 그들은 다음 날 새벽 본사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했다. 설이는 평소와 다른 검은색 모자를 쓰고 간편한 운동복 차림이었다. 혹시 모르니 이건 가져가요. 민호는 소형 카메라가 장착된 안경을 건넸다. 혹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증거를 남길 수 있게요. 본사 건물에 들어서는 순간 설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익숙한 공간이 이토록 낯설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 서버실로 향했다. 그곳은 평소 보안 직원이 상주하지만 이른 새벽 시간이라 출입은 비교적 자유로웠다. 서버실 내부는 조용했다. 민호는 노트북을 연결하며 빠르게 특정 폴더에 접근했다. 여기 있어요. 삭제된 로그 파일 일부 복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진 부사장이 사용하던 개인 메일 계정 기록도 일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설이는 민호를 바라보며 손짓했다. 조용히 숨을 죽인 채 서버실 모니터 뒤편으로 몸을 숨겼다. 문이 열리고 경비가 들어왔다. 그는 대충 주위를 둘러보더니 누군가 전화로 지시를 받는 듯 잠시 머물다가 나갔다. 시간 없어. 우린 다음 장소로 가야 해. 설인과 민호는 곧장 이사회 전용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은 평소 출입이 제한적이었지만 설인의 임시 출입증으로 문이 열렸다. 사무실은 깨끗하게 정리돼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민호는 벽 쪽 책장으로 다가가 특정 책을 잡아당겼다. 이거예요. 예전 영상에서 이 부분에 비밀 서랍이 있다는 걸 봤어요. 책장이 천천히 밀리며 작은 금고가 드러났다. 지문 인식과 숫자 자물쇠가 결합된 장치였다. 도진 부사장의 지문 패턴. 우린 일부 추정할 수 있어요. 숫자는 그의 자주 쓰는 생년 조합을 시도해 볼게요. 몇 번의 시도 끝에 금고가 열렸다. 그 안에는 예장 하드 2개와 두꺼운 문서철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건 그가 숨기려 했던 최후의 기록일 거예요. 민호는 빠르게 그것들을 가방에 담았다.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다. 설이는 순간 멈췄다. 벨소리가 공간을 찢는 듯 크게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들지 않고 민호의 팔을 잡았다. 이제 가자. 그들은 건물을 빠르게 빠져나왔다. 설이는 주차장 입구에서 뒤를 돌아봤다. 이 건물, 이 회사, 그리고 이 권력 구조는 이제 그녀에게 그저 되찾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무너뜨려야 할 대상이 되어 있었다. 우린 성공했어요.
민호가 물었다. 설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진실을 되찾았어요. 이제 그걸 세상에 보여줄 차례야. 한설이는 민호와 함께 되찾은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긴장을 숨기지 못했다. 외장하드 안에는 환경 데이터 조작에 대한 내부 보고서, 박도진 부사장이 이사회와 주고받은 이메일, 그리고 심지어는 회사 외부 로비스트에게 전달된 자금 흐름이 정리된 엑셀 파일까지 존재했다. 그들은 자료를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하나는 변호사팀을 통한 공식 고발용, 하나는 장혜란 기자를 통해 언론에 전달할 공개용, 그리고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하기 위한 기술 검토용이었다. 민호는 철저하게 데이터 복제를 진행하며 말했다. 이번에야말로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설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디선가 밀려오는 불안은 가시지 않았다.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 세상은 그녀를 받아들일까?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침묵시키려 할까? 며칠 뒤 장혜란의 특종 보도가 정식으로 나갔다. 심층 분석 기사, 녹취록 일부, 그리고 몇 장의 핵심 문서가 함께 공개되었다. 국내 대표 친환경 기업, 조작된 이상화, 한설인 전 대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보도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포털 사이트는 관련 키워드로 뒤덮였고, TV와 라디오는 그녀의 이름을 연일 언급했다. 하지만 반응은 양극으로 갈라졌다. 진실을 밝힌 그녀에게 박수를. 그동안 침묵했던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 사람이 다시 경영에 복구해야 한다. 한쪽에서는 설인을 양심적 내부 고발자로 추켜세웠다. 그러나 또 다른 쪽에서는 그녀를 냉혹하게 비난했다. 지금 이 시점에 왜 이걸 폭로했는가? 본인의 이미지 회복을 위한 연출 아닌가? 데이터 조작을 몰랐다는 건 직무유기다. 그리고 박도진 측은 서둘러 대응에 나섰다.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자료들은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같은 날 오후 설이는 서울지검에 출두해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변호사단과 함께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 싸움은 제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회사, 이 사회, 그리고 진실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 발언은 뉴스를 타고 전국으로 퍼졌고 일부 시민단체는 설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기업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그날 밤 설인의 집 앞에 누군가 페인트로 욕설을 적고 도망쳤다. 거짓말쟁이, 배신자, 너도 공범이야. 경찰은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지만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다. 설인은 밤늦게까지 거실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그 흔적을 바라봤다. 민호, 우리가 너무 멀리 온 건 아닐까?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눈엔 피로가 서려 있었다. 민호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다. 진실을 향해 가는 길은 언제나 먼 길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대부분 혼자 걸어야 하죠. 하지만 당신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설이는 그의 말을 듣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박도진은 언론 앞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말했다. 모든 것은 날조이며 우리는 정치적 음모의 희생양이다. 그의 태도는 일부 주주들의 불안을 자극했고 회사의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다. 이사회의 몇몇 인사들은 박도진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 책임론을 주장했고 그 결과 조직 내에서 서로를 향한 책임 전가와 불신이 퍼지기 시작했다. 한편 설인이 준비한 청년 포럼은 다시 열렸다. 이날은 최초로
현직 직원이 실명으로 등장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더 이상 조용한 동조자가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건 같이 가담한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 발언은 SNS에서 수백만 회 공유되었고 젊은 세대 사이에서 말할 용기라는 캠페인이 자발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상황은 단순히 여론전에서 끝나지 않았다. 설인의 변호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가 누락되었음을 발견했다. 제출한 문서 중 일부가 접수된 목록에서 빠져 있었고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는 내부 인물도 있었다. 누군가 검찰 내부에도 손을 뻗은 것 같아요.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다. 우리는 이 싸움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이제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 설이는 다시 작업실에 앉아 민호와 함께 데이터 백업을 확인하며 말했다. 이 싸움 진짜로 시작된 것 같아요. 민호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우린 지금 진실을 드러내는 싸움이 아니라 진실을 지키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설이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끝까지 가야죠. 한설이는 고요한 회의실 안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는 그녀의 변호인단과 검찰 수사관, 그리고 특별감찰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날은 박도진 부사장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들을 정식으로 고발하는 1차 고소장 제출일이었다. 고소장은 총 87페이지, 증거 첨부 문서만 해도 300건이 넘었다. 그녀는 서명을 하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요.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며칠 뒤 서울중앙지검은 박도진에 대한 출국 금지를 명령했다. 그와 함께 전산팀 전 간부, 기술연 구소장, 재무관리팀 부장 등 총 6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었다. 이 사건은 곧바로 대한민국 산업계 전체를 흔드는 중대 이슈로 번졌다. 언론은 그린테크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이며 매일 특집 보도를 이어갔다. 국회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청문회가 검토되기 시작했고 시민단체들은 공공연하게 박도진의 구속을 요구했다. 그러나 반격은 더욱 교묘하게 시작되었다. 한 익명 커뮤니티에 한설인의 과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내용은 근거 없는 추측, 인신공격, 과거 사생활을 왜곡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어릴 적 유학 시절 문제 있었던 거 아냐? 대학 때 남자 교수와 엮였다는 얘기 있던데. 다 이미지 세탁이지 뭐. 그 게시물은 순식간에 수백 개의 사이트로 퍼졌고 일부 보수 언론은 이를 기사화해 또 다른 프레임을 만들기 시작했다. 진실을 밝히겠다던 그녀. 과거는 과연 깨끗했을까? 설이는 분노를 넘어 차가운 침묵 속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그날 저녁 변호사들과 함께 긴급 대응 회의를 열었다. 이건 명백한 명예훼 손이자 사이버 모욕입니다. 우리가 먼저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일이 있었다. 박도진 측에서 조작된 문서를 바탕으로 역고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그들은 한설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들이 노리는 건 사실 여부가 아니라 내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설이는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진실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대중이 피로감을 느끼게 하려는 거죠. 민호는 밤늦게 그녀의 집을 찾았다. 설이는 작업실에서 조용히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민호는 그녀 옆에 앉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멈추지 않겠죠. 설이는 미소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즈음
뜻밖의 지원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예전에 회사를 떠난 퇴직자들, 계약직 근로자들, 실습생들, 그리고 심지어 경쟁사 직원들까지 설인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익명 제보를 보내왔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도 제 자리에서 정직해지고 싶어졌어요. 이 메시지들은 그녀에게 다시 한 걸음 내딛게 하는 힘이 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발표되었고 한설이는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게 되었다. 국정감사장. 수십 개의 카메라와 기자들이 포진해 있는 가운데 그녀는 단상에 올랐다. 제 이름은 한설인입니다. 저는 이 회사를 설립했고 또 이 회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무엇보다 제 양심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녀는 조작된 데이터, 내부 회유, 경영진의 침묵, 그리고 본인이 겪은 위협과 고통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 장면은 생중계되었고 다음 날 모든 언론은 한설인 국회에서 울음을 참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그리고 그날 밤 포털 사이트 1위에는 나는 설인이다 라는 해시태그가 올라왔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각자의 SNS에 자신이 겪은 부당함, 침묵, 그리고 외면했던 진실을 고백하며 그녀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침묵의 공범이었다. 이제는 말하겠다. 우리 모두의 설인에게. 민호는 그 SNS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며 말했다. 당신의 싸움이 이제는 당신 혼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설인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래요. 이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첫 재판은 겨울이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법정안은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가득 찼고 중계 화면을 통해 수많은 시민들이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설이는 검은 정장을 입고 조용히 증인석에 앉았다. 손은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창립자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키고자 했던 건 회사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한 사람들의 신뢰였습니다. 검찰은 박도진과 공모자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조작하고 내부 고발을 은폐했는지 차례차례 증거를 제시했다. 피고인 측은 처음엔 설인의 동의 아래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녹취록과 이메일, 그리고 여러 증언들이 그 주장을 무너뜨렸다. 무려 4달간 이어진 재판에서 설인은 13번 출석했고 그중 6번은 증인으로 직접 진술했다.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반복해 끄집어내면서도 차분하게 하나씩 사실을 말해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부는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박도진은 업무상 배임, 증거인멸 교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이와 관련된 공범 3인에 대해선 각각 3년 5년의 실형을 선고한다. 설인은 판결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가 원했던 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무너졌던 정의의 회복이었다. 재판이 끝난 후 그녀는 법정을 나서며 짧게 말했다. 오늘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말은 다시 언론에 인용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또다시 여론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 이번엔 더 이상 논쟁의 중심이 아니었다. 설인은 재판이 끝난 뒤 모든 공직과 자문 역할에서 물러났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중심에 서려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한 공간을 빌려 투명 경영을 주제로 한 연구소를 만들었다. 이 연구소는 청년 창업가, 내부 고발자,
그리고 각종 부정의와 싸우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플랫폼으로 운영되었다. 민호는 그곳의 기술 책임자로 함께했다. 그들은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이어갔다. 어느 날 설이는 한 대학에서 특강 요청을 받았다. 진실을 말하는 법이라는 주제로 그녀는 강단에 섰다. 학생들 앞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진실은 언제나 오른편에 서지 않습니다. 진실은 때때로 매우 불편하고 너무나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그 진실은 영영 사라집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여학생이 다가와 물었다. 대표님은 아니, 선생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설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나는 잃은 게 너무 많아요. 친구, 명예, 회사, 시간. 하지만 하나는 지켰어요. 내가 누구인지요. 그 대답은 조용하지만 오랫동안 남는 울림을 주었다. 그리고 몇 달 후, 그녀는 연구소 이름을 바꿨다. 무명의 진실들. 이름을 바꾼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세상에는 이름도 없이 사라진 진실들이 너무 많거든요.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뉴스로 향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되어 작은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책 제목은 그녀가 법정에서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끝까지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작지만 묵직한 힘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묻지 못한 질문 하나를 던졌다. 당신은 지금 무엇에 침묵하고 있습니까?